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학교 종소리에 맞춰 살았던 습관이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몸은 아직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유난히 조용했어요. 예전엔 남편 준호 씨가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놓고 뉴스를 듣곤 했는데 이제 그마저 없으니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준호 씨 면회 가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가고 있어요. 처음엔 매일 가려고 했는데 요양병원 간호사분이 말리시더군요. 어머님도 쉬셔야 합니다. 라고요. 아침을 먹고 나서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요즘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봅니다. 빗으로 정성스럽게 머리를 정돈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준호 씨가 오늘 예쁜 애라고 말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선영아 어디 가니? 준호 씨 면회 가요. 참 고생이 많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동정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어요. 평생 남을 가르치며 당당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걸까요? 요양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으면 금세 도착해요.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준호 씨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모두들 가족의 손길을 기다리는 표정입니다. 준호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왔구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밥은 잘 먹었니? 이런 짧은 대화가 전부입니다. 예전처럼 긴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워졌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1시간 정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대부분 조용히 누워 계시고 저는 손을 잡아드리거나 등을 쓸어드렸어요. 가끔 집은 괜찮지? 라고 물어보시면 네,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항상 힘듭니다. 혼자 버스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아들 민수는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한 달에 1번 정도 화상통화를 하는데 매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한국 갈게요 라고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온 터라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청소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엔 간단히만 하는데 오늘은 왠지 구석구석 정리하고 싶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안방, 작은 방 순서대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에 다락방이 남았어요. 평소엔 잘 올라가지 않는 곳인데 오늘따라 정리해야 할 것 같더군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준호 씨 어머니 유품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아팠던 기억 때문인지 차마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서 상자 하나를 내려다봤어요. 손때 묻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괜히 열지 말걸.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알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편지 뭉치와 낡은 수첩, 그리고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통장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중요한 걸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시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에요.
돈에 대해선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셨죠. 그런 분이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해 두셨을 리는 없는데요.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제가 아는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다시 덮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끝날 줄 알았던 하루가 갑자기 뒤바뀐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의 편지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셨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는데 6시에 또 깨어버렸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셈이죠.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지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군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그 상자가 꿈에서도 나왔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서 천천히 내용물을 꺼내봤어요. 편지가 15통 정도 있었고 모두 시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부터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모르겠다.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던 무거운 짐이 느껴졌어요.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준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야 한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라니 저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을 숨기셨다는 걸까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그 집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내가 그들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 집 사람들이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없으신 분이었는데요. 계속 읽어나가니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큰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돈으로 준호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우리 집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이 대목에서 멈춰 서서 다시 읽어봤어요. 가져온 돈이라니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가져오셨다는 말씀인가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는데 놀랍게도 잔액이 상당했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나.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돈을 따로 모아두고 계셨다니요. 준호 씨도 모르는 통장인 것 같았습니다. 통장 이름도 시어머니 본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쯤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진실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문득 준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아들 민수에게라도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독일과의 시차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화로 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시어머니 이야기로 가득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평소 가던 근린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지만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나니
다시 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상자를 다시 꺼내 편지들을 한 장씩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러다 한 편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씨네 집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박씨네라고 하시니 성이 박씨인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시어머니 지인 중에 박씨 성을 가진 분들이 몇 명 계세요. 또 다른 편지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집 둘째 아들이 대학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준호는 다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집 아이의 꿈을 꺾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하셨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의 피해자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양심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며칠 동안 편지 내용을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박씨네 집이라는 단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와 친하셨던 분들을 떠올려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난 분이 계셨어요. 동네 부녀회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김말순 이모였습니다. 이분이 시어머니와 가장 가까우셨거든요. 혹시 무언가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말순 이모 댁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과일을 들고 찾아뵈었어요. 어머 선영아. 웬일이니? 안녕하세요 이모. 그냥 안부 여쭈러 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비해간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거든요. 이모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워낙 좋은 분이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참 착하셨지. 남한테 피해주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셨다니 그런 편지에 나온 내용과는 정반대네요. 혹시 시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시던 일 같은 거 없으셨을까요? 제가 모르는 걸로요. 김말순 이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긴 했지. 한 번은 우시면서 상담하러 오신 적도 있고. 어떤 일이었는데요? 그게 참. 말해도 될까 모르겠네. 이모가 망설이시는 모습을 보니 분명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씨 성을 가진 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이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사실은. 망설이다가 편지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후회하고 계셨다는 정도만요. 이모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박기태 씨네 이야기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박기태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분이야. 지금은 이사 갔지만 너희 시어머니와 토지 문제로 분쟁이 있었어. 토지 문제라고 하니 편지 내용과 맞아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가져온 돈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쟁이었는데요? 그게 참 복잡한 일이었어. 박기태 씨 아버지 땅이었는데 서류상 문제가 있었나 봐. 법정 다툼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이모가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대략적인 상황이 그려졌어요. 토지 분쟁에서 시어머니가 이기셨고 그 땅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준호 씨. 대학 등록금도 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박기태 씨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참 불쌍했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그나마 직장을 구했지만 작은아들은 대학을 포기했어. 등록금이 없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편지의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집 둘째 아들이 대학을 포기했다는 시어머니의 글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박기태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들만 남았어. 큰아들은 서울로 올라갔다 하고 작은아들은 아직 이 근처에 산다고 들었어. 작은아들이 아직 근처에 산다니요. 그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만나서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모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내용이 훨씬 선명하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법적으로는 이기셨지만 양심적으로는 평생 괴로워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여보,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네, 중요한 내용 같은데. 하지만 준호 씨는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어요. 복잡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말순 이모가 말씀하신 박기태 씨의 작은 아들이 정말 근처에 산다면 그분도 아직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계실지 모르거든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늘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사과하라고요. 이제 제가 그 용기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못다 하신 일을 제가 대신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말순 이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박기태 씨 작은아들 연락처 혹시 아세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사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그분들께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모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그런 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 괜히 잠자는 호랑이를 깨울 필요 있겠니?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어요. 이건 남편이 아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상태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이미 제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김말순 이모에게서 박기태 씨 작은아들 연락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모가 계속 만류하셔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순간에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이었어요. 준호 씨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떨어져서 장을 봐야 했거든요. 평소처럼 채소 가게부터 들렀어요. 배추와 물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거칠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배추를 사고 다음 가게로 이동했는데 그분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더군요. 그때 옆에서 다른 상인이 그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박진수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박진수라고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기태 씨의 작은 아들이 박진수 씨라고 김말순 이모가 말씀하셨거든요.
설마 이분이 그 박진수 씨일까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직감적으로 이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박진수 씨는 생선 가게에서 작은 생선 몇 마리를 샀습니다. 가격을 흥정하시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박진수 씨가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과를 보고 계시는데 값을 물어보시더니 그냥 지나가시더군요. 그 순간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저 실례합니다. 박진수 씨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마에 주름이 깊고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았어요. 네? 혹시 박기태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박진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들으시더니 박진수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더군요.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김선영. 설마 그 김선영이에요? 네, 아마도. 김준호 집 며느리 맞죠? 이름까지 정확히 아시는 걸 보니 확실했어요. 이분이 바로 시어머니 편지에 나온 그 박진수 씨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수 씨가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참 오늘 운수가 나쁘네. 하필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죄송합니다. 사실 뵙고 싶었어요. 저를 만나서 뭘 하시려고요? 또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 벌이실 건가요? 말투가 차갑긴 했지만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한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사과요? 지금 와서 무슨 사과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진수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할 말도 있고.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다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다방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진수 씨가 입을 여셨어요. 당신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썼죠. 그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어요. 후회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박진수 씨 목소리에 쌓인 원망이 느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일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평생 모은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면서 결국 몸까지 상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선택이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못 갔어요. 형은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막일이라도 했는데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 인생이 바뀌나요? 박진수 씨가 커피잔을 꽉 쥐고 계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네 가족은 그 땅 팔아서 좋은 집도 사고 아들도 대학 보냈죠. 저희는 전세금도 못 마련해서 월세방을 전전했는데요. 할 말이 없었어요. 박진수 씨 말이 다 맞았거든요. 우리가 잘 산 것도 준호 씨가 대학을 나온 것도 모두 그분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진실을 밝혀달라고요. 편지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시면서요. 박진수 씨가 비웃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말을 멈췄어요. 사실 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박진수 씨가 일어나려고 하시더니 다시 앉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당신 네 가족을 원망하셨어요. 그 원망을 저한테 물려주시면서요. 박진수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원망을 저한테 물려주시면서라는 말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편지 속 괴로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만나고 나니 죄책감이 배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씨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도 원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젊은이였을 텐데요. 우리 가족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니.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자고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통장의 돈이라도 박진수 씨에게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법적으로 시어머니 명의였고 지금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준호 씨 모르게 처리하기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젊은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천만 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속인 동의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지금 상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성년후 견인을 선임하거나 아드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들 민수 생각이 났어요. 독일에 있는 민수에게 이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나와 공원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독일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을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를.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겠다.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시어머니 편지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더군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응, 할머니가 평생 괴로워하셨던 일이야. 그런데 엄마, 그 돈을 왜 돌려주려고 하세요? 법적으로는 우리 것 아니에요.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양심적으로는. 엄마,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 요양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엄마 혼자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래도. 게다가 그 일이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시려고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괜히 큰일 만들지 마세요. 할머니는 할머니고 우리는 우리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마저 이런 반응일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말순 이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큰일 났어. 박진수 씨가 동네에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더라. 무슨 소문요? 너희 시어머니가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았다고 이제라도 되돌려받겠다고 그러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희 가족을 좋지 않게 본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정말 큰일이었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제가 갑자기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이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다. 박진수 씨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말도 안 통해. 그날 저녁 집 앞에 박진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선영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당신이 나한테 사과했잖아요. 그럼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진수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냄새도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땅값 보상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죠. 주변에 모인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낮에 제대로 이야기 나눠요. 지금은 돌아가 주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답 주세요.
보상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보상하겠다고 하면 민수가 반대할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이런 소동이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웃집 할아버지가 나서서 박진수 씨를 달랬어요. 박 선생,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제대로 이야기해. 박진수 씨가 마지못해 돌아간 후에도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동네 문재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박진수 씨의 분노도 이해되고 민수의 걱정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가족 재산 일부가 위험해지더라도 말이에요. 어젯밤 소동 이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도 저를 보면 어색하게 고개만 까닥하고 지나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영 씨네가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아니, 그 조용하던 집에서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귀가 따갑더군요. 평생 단정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시선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숙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진수 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박진수 형이에요. 박기태 씨의 큰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김말순 이모가 서울에 올라갔다고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박진호 씨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동생 박진수 씨와는 달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런 건 됐고요.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죠. 네. 어제 동생이 여기서 소동을 피웠다고 들었어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사과하러 오신 건가 싶었는데 이어진 말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동생 마음도 이해합니다. 평생 한을 품고 살았거든요. 박진호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죠? 우리 아버지 땅 관련 서류들입니다. 당시 재판 기록부터 감정서까지 다 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30년 전 토지 분쟁에 관한 자료들이었어요. 법원 판결문도 있었고 토지 감정서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판사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어요. 우리 쪽 변호사도 경험이 부족했고요. 박진호 씨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당신네 시어머니는 돈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죠. 우리는 국선 변호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일은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모른다고요? 그 돈으로 이 집도 사고 남편 대학도 보냈으면서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박진호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최근에 변호사를 통해 검토받은 의견서예요. 당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새로운 증거라니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무슨 증거요? 당신이 우리 동생에게 사과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증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선의로 한 사과가 이런 식으로 이용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직접 증언하시면 돼요. 박진호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니면 합의하실래요? 재판까지 가지 말고요. 합의라니요?
토지 가격을 현재 시세로 재산정해서 차액을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2억 정도 될 겁니다. 2억이라고 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인가요?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 문제죠. 우리 가족이 30년 동안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박진호 씨가 일어나면서 명함을 테이블에 놨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합의할지 재판으로 갈지 결정하세요. 잠깐요. 너무 급작스러워요. 급작스럽기는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문으로 향하던 박진호 씨가 다시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재판으로 가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어제 소동 본 사람들 말이에요. 이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재판이 되면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질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박진호 씨가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억이라니요. 우리 집값도 그 정도인데 어떻게 구한다는 말인가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어제 통화에서 보인 반응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어요. 오히려 더 화낼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아셨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교사 시절 불의한 일 앞에서 느꼈던 그런 의로운 분노 말이에요. 박진수 씨 형제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박하듯이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2억을 달라고 하다니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결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박진호 씨가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저도 당당하게 맞서야죠. 숨길 것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땅이라면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이 되자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무작정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길러온 원칙과 정의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진호 씨가 준 일주일의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이면 하루 줄어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결국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독일 시간으로는 저녁이었는데 화상통화 화면 속 민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정말 큰일 났네요.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2억요? 그런 돈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집을 팔아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럼 엄마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잖니.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라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시효도 지났을 거고요. 민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면 엄마, 할머니가 법적으로 따진 거잖아요. 그때 판결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괜히 엄마가 사과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척 했으면 됐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들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양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씨의 주치의였습니다. 어머님, 환자분 상태가 좀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거든요. 누구를 찾는데요? 박기태라는 분을 자꾸 부르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 씨가 박기태 씨를 찾고 계시다니요. 급하게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준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니 힘겹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선영아. 네, 여보.
박기태. 박기태를 찾아야 해. 왜요? 무슨 일로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평소보다 힘이 세더군요. 미안하다고. 전해줘야 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잘못했어.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준비 씨도 그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다만 기억이 흐릿해져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여보, 그 일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울었어. 많이 울었어. 준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몰랐다고 했어. 하지만 알고 있었어. 병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준호 씨도 평생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통장과 편지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박진호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복잡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와 통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편지들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편지들을 보면 시어머님도 그 일을 후회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시 판결이 유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심 청구를 한다면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조정이요? 법원에서 중재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재판보다는 부담이 적죠. 변호사 말을 듣고 나니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무작정 돈을 주거나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님 통장의 돈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상속 절차부터 밟으세요. 그 다음에 조정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박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결정하셨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합의하실 건가요? 조정 신청을 하겠어요. 조정이요? 박진호 씨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받겠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와 통장도 모두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통장이요? 이때 박진호 씨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따로 모아두신 돈이 있거든요. 아마 그 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진호 씨가 통장 이야기를 듣고 순간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 편지의 진짜 수취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진수가 아니라면 진실을 알려주기 바란다. 진수가 아니라면이라고 했으니 편지의 진짜 수취인은 박진수 씨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김말순 이모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이모, 박기태 씨네의 아들이 둘뿐이었나요? 응? 왜? 혹시 딸도 있었나요? 이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쳤어요. 아, 맞다. 딸이 하나 있었지. 진수보다 나이가 많은. 지금은 어디 계세요? 시집가서 성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모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박진숙이었나? 지금은 결혼해서 이진숙이 됐을 거야. 진숙이라니요. 시어머니 편지의 진짜 수취인이 박진숙 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진숙 씨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김말순 이모가 동네 부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진숙 씨는 서울에 살고 계셨지만 가끔 친정 근처에 오신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진숙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박기태 아버님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김선영이라고 하시면 설마 그 김선영 씨인가요? 네, 아마 아실 그 사람 맞을 것 같아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숙 씨가 주말에 친정에 온다고 하셔서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진숙 씨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진숙 씨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희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서. 사실 저는 오빠들과 생각이 달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진숙 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오빠들은 아버지의 원망만 물려받았어요. 특히 진수 오빠는 그 일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진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진숙 씨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박기태 씨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일기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박기태 씨가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분쟁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땅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럼 시어머니는 김할머니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를 도와주신 셈이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왜 아버님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셔서 김할머니 탓으로 돌리신 거예요. 진숙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안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도요. 그럼 오빠들은 이 사실을 모르나요? 네, 아버지가 끝까지 숨기셨어요. 특히 진수 오빠는 철이 어려서 전혀 모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숙 씨가 쓰게 웃으셨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예요. 오빠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시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부탁 말이에요. 아, 그래서 김할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셨구나. 시어머니도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김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려고 하신 거였는데 오히려 원망을 받으시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진숙 씨가 일기장을 다시 넘기며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김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쓰신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김씨 집 할머니 덕분에 사채업자들 손에서 벗어났다. 고마운 일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일기장을 오빠들에게 보여주면 이미 보여줬어요. 하지만 믿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거짓으로 쓴 거라고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진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겠어요. 이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진숙 씨의 제안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오빠들과 사이가 나빠지실 텐데 이미 나빠졌어요. 저는 오빠들의 복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진숙 씨와의 만남 이후 상황이 급속히 변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조정 신청을 했고 박진호 씨 측에서도 응했습니다. 조정 첫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긴장됐어요. 박진호 씨와 박진수 씨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숙 씨가 나타나서 증언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박기태 씨의 일기장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도박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지 않으셨다면 사채업자들 손에 헐값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박진수 씨가 펄펄 뛰었어요. 누나, 왜 남의 편을 들어요? 이게 진실이야, 진수야. 믿을 수 없어요. 박진호 씨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동생은 물론이고 여동생까지 반대편에 서니까요. 조정관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증거들을 보면 당시 토지 거래가 정당했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감정적인 상처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치유할지 논의해보죠. 결국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통장에 돈 3천만 원을 박진수 씨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로 말이에요. 박진수 씨는 마지막까지 불만스러워했지만 누나 진숙 씨의 설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진숙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김할머니 마음도 이제 편해지실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죄송해요. 괜찮다, 민수야. 너도 걱정돼서 그랬던 거잖니. 엄마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냥 덮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들의 인정을 받으니 뿌듯했어요. 다음 주 준호 씨를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박기태, 찾았니? 네, 여보. 모든 게 정리됐어요. 준호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짓더군요. 다행이다.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로 당당해진 것 같아요. 준호 씨 손을 꼭 잡고 속상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찾아낸 것에 후회는 없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정직함과 용기를 제 스스로도 실천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